나 아마 이거 올라가더라도 나 안 볼 듯. 왜 안 봐? 졸라 쪽팔려갖고 진짜. 아 뭐가 쪽팔려 이게? 겁나 쪽팔려갖고 못 보겠어 그러고 안 볼 거예요. 나중에 트랜스크립트로만 다운받아갖고 그걸 읽고 있겠지 집에서 혼자서. AI 개발하는 양반이라고 트랜스크립트를 다운받아서 또 요약까지 받으시겠다? 아니야. 우리 근데 AI가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약간 AI에서 좀 벗어난 것 같기는 해.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그냥 바로 해도 되는 거죠? 네. 그 스왈로우가 원래는 그 자연어 기반으로 뭔가를 입력을 하면 그걸 트랜잭션으로 치환을 해주는데 그 트랜잭션으로 치환되는 과정이 뒤에 GPT가 붙어갖고 그 추천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예컨대 막 나 이더리움으로 거래할 거야. ETH 치고 뭐 APR은 한 15%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15% APR 그리고 뭐 풀스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GPT가 그거 기반으로 그 현재 지원되고 있는 모든 LP 풀 중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APR이 15% 이상 되는 풀들을 쫙 나열을 해주는 트랜잭션을 마련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AI였지. 근데 이제 지금은 왜 아니야? 지금은 그 GPT를 안 쓰거든요. 왜냐면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뭐 델리시움이라든지 뭐 그런 AI 기반의 뭐 폴리곤에서도 얼마 전에 모델잖아요. 맞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유저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유저 행동 패턴 같은 것도 좀 직간접적으로 본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이더리움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유저들이 은근히 있어요. 아니면 그 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풀이 뭔지, 아니면 디파이에서 어떤 제품을 써볼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 인터페이스를 줬어. 챗봇이야. 굉장히 똑똑한 AI가 다 찾아줄 수 있어. 근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방향성에 대해서 아예 무언가를 정립부터 하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번에 아노마라는 애들 혹시 아세요? 그 이번에 이드서울 오신 분들 아니에요? 네, 맞아. 그 인텐트 베이스드 언어 만드시는 분들 아니에요? 트랜잭션 인텐트 베이스드.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텐트 센트릭 아키텍트라고 하는 건데 뭐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지금 피자를 먹고 싶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30분 이내에 18,000원으로 먹고 싶어. 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인텐츠를 스페시픽하게 써줘요. 그러면 이제 그 피자를 난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제 그 피자를 찾아주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searcher 아니면 solver 아니면은 matchmaker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웹3 버전으로 치환을 하자면 나는 이더리움을 그 평균 단가 뭐 $1,800로 앞으로 30일 동안 300개 정도 모으고 싶어 라는 인텐츠를 트랜잭션으로 그 멤플에다 쏘면은 그 멤플에 있는 서처나 솔버 같은 애들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트랜잭션들을 찾아내서 올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대신 수행을 하는 대가로 뭐 MEV라든지 수수료를 일부 수취를 하는 형태를 이제 인텐트 센트릭 아키텍트라고 하는 거죠. 요약하자면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추상적으로 마련을 해주면은 그거를 구체적인 트랜잭션으로 수행해주는 애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웹3가 어렵거든요. 유저들이 들어오기가. 웹2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나 같은 웹3 그 경계 지점에 걸쳐있는 사람들도 웹3를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뭘 해야 될지,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뭘 하면 재밌을지 같은 거를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가 하고 싶은 게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떠오르는데 이거를 웹3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누군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원래 저희 생각이었었는데 이제 아노마 같은 애들이 생긴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좋아. 인텐트를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인텐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어떤 제한? 내가 하고 싶은 행위의 개수라든가 몇 번 한다든가. 그렇죠. 예를 들면 원래 그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굉장히 맛있는 피자를 30분 안에 먹고 싶어. 이건 현실적인 인텐트예요. 네. 근데 지금 내 양쪽 어깨 축지에다가 날개를 달고 이카루스처럼 날아오르고 싶어. 이것도 인텐트인데 이건 비현실적인 인텐트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스왈로우 개발할 때 이런 유저가 많았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혹시 이것도 돼? 하고 입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GPT가 못 읽어. 그리고 웹3에서 안 돼. 아니면은 엔드 액션으로 이미 그런 디앱이나 플랫폼들이 개발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유저들은 오류 메시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고 간다? 그쵸.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네? 그러면 뭐 더 공부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딴 플랫폼 써야 되나?
하고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유저들을 우린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웰컴 투 아워 레스토랑 메뉴 봐라. 여기 메뉴에 다 적혀 있다. 여기에서 너네가 좋아할 것 같은 인텐트를 골라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하나 추천해 줄 테니까 그 인텐트를 시도해봐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주방장이 추천하는 인텐트도 있는데 그 인텐트를 한번 먹어봐라. 트랜잭션 오마카세?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유저들한테 유도를 해주면은 그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미 메뉴판이 세팅이 돼 있다는 뜻은 그 메뉴판을 실행하는 트랜잭션도 세팅하기 쉽다는 뜻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유저들이 웹3 온보딩 되는 과정을 훨씬 단축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과감하게 스왈로우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웹3 AI 어시스턴트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내비게이터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그 트랜잭션 내비게이터의 포탈. 역할을 그쵸,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인기 있는 트랜잭션 같은 거를 네. 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골라서 내가 무슨 트랜잭션을 하고 싶은지 볼 수 있게.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또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위가 아이겐레이어의 리스테이킹 이건데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이겐레이어가 뭔지는 어떻게 알고 맞아. 거기 리스테이킹을 한다는 게 뭔지는 어떻게 알고 맞아. 이걸 스테이킹을 해도 되는 건지 마는지 어떻게 알고 그냥 단순히 이게 내러티브가 졸라 센 거라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네. 나도 따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작정?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해서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래서 그 방금 설명해드렸던 방향으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게 그 스키퍼라는 이름의 제품이기는 해요. 이제 스키퍼라는 이름에서 유추를 할 수 있다시피 그 중간 과정을 좀 스킵한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 마다가스카르의 펭귄 알아요? 마다가스카르 영화? 예, 마다가스카르의 펭귄들. 그 펭귄 3마리 나와갖고 4마리 너무 좋지. 4마리였다. 맞아. 근데 거기에 캡틴 캡틴 이름이 스키퍼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스키퍼가 항해사 아니면 선장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항해시켜주는데 안내를 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이름으로 이제 스키퍼라는 이름을 따왔는데 그 저희가 일단 구동되는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뉴판으로서의 인텐트를 준비를 해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인기 트랜잭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일단은 실시간으로 인기 트랜잭션을 뽑는 것보다 그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실제로 유저가 여기에 호응을 하는지 관심이 있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메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랜잭션이 뭐지? 를 고민을 했을 때 에어드랍이다. 에어드랍 메타가 지금 가장 인기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젝트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레이어제로죠. 그래서 사실 레이어제로 에어드랍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어제로 에어드랍이라는 어떤 숏컷 버튼 같은 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제가 거기 들어가서 플랫폼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텐트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이어제로 에어드랍인 거죠. 그걸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제 월렛에 매틱이 있건 페페가 있건 솔라나가 있건 상관없이 그 에어드랍에 있는 에어드랍 과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과제가 뭔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거기다 다 준비를 해놨어요. 과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레이어제로에서 오피셜리 얘기를 한 과정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에어드랍을 받는 것도 목표이기는 하나 에어드랍을 받기 위한 과정을 경험해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사실 그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에어드랍 때의 어사인먼트를 기반으로 풀려 있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그 기출 문제들을 이제 트랜잭션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건 이거 한번 눌러봐라. 근데 네가 페페를 갖고 있건 솔라나를 갖고 있건 매틱을 갖고 있건 상관없어. 원래라면 너네들은 레이어제로 에어드랍을 받기 위한 과제를 시도조차도 못할 텐데 지금 갖고 있는 토큰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 경로를 찾아줄게. 단계별로 내비게이트를 해줄게. 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제 앞단에 있는 이 에어드랍이라는 그 트랜잭션 그 인텐트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웹3 게이밍 퀘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디스프레드에서 무슨 그 뭐 온체인 액티비티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뭐 디스프레드 온체인 액티비티 뭔가 해보기 이런 것이 어떤 직관적인 단어로 메뉴판이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럼 유저들은 만약에 이게 인기가 있다, 이게 재밌어 보인다, 이게 추천 검색어로 뜬다 하면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게 안전한지는 어떻게 알며? 여기에 뭐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작업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사전에 어떻게 보냐? 그래서 이 인텐트들을 수행할 때의 가스피 같은 거라든지 시간 같은 것은 그 저희가 추정치를 밑에다 적어놔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할 거고. 다만 이게 리스키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리스키해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이 사실 힘들기는 해요. 그죠. 왜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레이어 제로의 과제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트랜잭션 많이 일으키기라면은 뭐 지금 가스피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트랜잭션 한 번에 한 1달러 들어간다고 쳤을 때 뭐 이제 최대 과제 그 캡이 이제 트랜잭션 뭐 100개면은 100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점에서 리스크도 있고 또 이제 그냥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까 이것도 얘기 나온 건데 왜 해야 되는데 약간 레이어 제로 이거 에어드랍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데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리스크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용자가 그 사용자 동기 유발이 좀 안 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사실 좀 심리적 허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경제적 허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완전히 아무 의도 없이 들어왔다기보단 사실 어제 제 경험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어떤 자산운용 플랫폼을 쓰고 싶어서 업비트에서 매틱을 막 몇백 개 사갖고 들고 있었는데 한번 써보려고. 근데 그 플랫폼이 폭파되면서 내 매틱은 이제 목적 없이 제 메타마스크 월렛에 안치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뭐 실시간 인기 트랜잭션이라는 이름 하에 뭐 에어드랍이 있고 뭐가 있고 한데 보니까 제가 매틱을 갖고 있건 페페를 갖고 있건 이걸 한번 눌러보면은 해볼 수는 있대.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거는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쪽이 그 금융과 자본시장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것 자체로도 유인 작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저는 다들 그 이 웹3 씬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에서 짱 먹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유저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외부 유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허들을 높인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적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볍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엔드 액션은 지금 조금씩 뭐 레이어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앱을 좀 가벼운 앱들, 라이트한 앱들 아니면 캐주얼 게임들 같은 거를 개발을 하면서 아니면은 요즘 AA 유행이잖아요. 뭐 가스피를 델리게이션을 해줘갖고 가스피를 없이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는 앱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엔드 액션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중간 단계를 좀 축소하고 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셈리스하게 도달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 약간 들어보니까 꼭 어떤 리테일 상대로 그 프로덕트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약간 B2B 솔루션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는 이제 유저 온보딩을 엑셀러레이팅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반대로 말하면 유저 애쿼지션도 엑셀러레이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그냥 저 같은 유저들이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딱 눌렀을 때 굳이 뭐 디파이라마에 가서 찾아본다든지 쟁글에 가서 리서치를 읽어본다든지 할 필요 없이 바로 시행해준다라는 B2C적 측면도 있지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B2B적 측면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에다가 그런 복잡한 것들을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에서 덱스를 그 게임 내 자산을 교환을 하고 싶은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게임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유동성은 공급하기 어렵잖아요. 그 기업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냥 유니스왑 같은 데가 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이 스왈로라든가 스키퍼에 솔루션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프라 같은 거를 자기가 무슨 게임 생태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막 이미 풀려 있는 좀 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는 아그리게이터들 예컨대 저희가 아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브릿지 아그리게이터들 중에 하나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 플랫폼에 붙일 예정인데 그걸 붙이면은 그 브릿지 아그리게이터가 되어 있는 그 연동되어 있는 모든 브릿지와 모든 프로토콜은 에 있는 플랫폼들은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완전 논 EVM이야. 브릿지에도 안 올라가 있어. 생판 처음 프로토콜이야. 근데 거기에서 뭔가 디앱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서 온보딩을 해서 뭔가 어떤 액션을 한번 해보게끔 한번 찍어 먹어봐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그 찍어 먹어봐라를 인텐트로 만들어줘서 저희한테 붙이면은 유저들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광고 효과도 생길 거고 뭐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B2B인 거죠.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브릿지 어그리게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여러 가지 브릿지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약간 무슨 레이어 제로 같은 옴니체인 프로토콜 이런 건 아닌 거죠? 그 프로토콜 레이어 제로나 이제 악셀라 같은 경우는 완전 코어 단의 인프라들을 만들고 있는 팀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브릿지라기보다는 그 크로스 체인 메시징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는 애들이고, 좀 그 윗단으로 넘어가면은 진짜 브릿지들 있잖아요. 뭐 웜홀이라든지 하이퍼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로들을 다 연결을 해놓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산출해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제가 이더리움에서 아비트럼으로 갈라 그래. 근데 이제 어디가 더 싼지 모르잖아요. 어떤 브릿지를 써야지 더 싸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는 그런 거. 네, 그런 애들이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쪽으로 연동을 하게 되면 이제 자산 간 이동은 확실히 쉬워질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보안 측면에서 조금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은 레이어 제로 같은 코어 인프라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스마트 컨트롤 어디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윗단에 있는 이제 레이어들, 뭐 디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브릿지 같은 애들도 있죠. 얘네들도 스마트 컨트롤 어디팅을 받아요. 네. 그리고 얘네들을 아그리게이터 해주는 SDK 프로바이더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어디팅을 받아요. 근데 한 브릿지나 이쯤 단계부터 가면은 그 인슈런스 펀드도 붙어요. 보험도 붙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개수로만 쳐도 어디팅이 한 3번 거쳤고 보험만 한 2번 거친 거잖아요. 물론 저희도 오디팅을 하고 저희도 이제 뭐 보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앞단에서 한 3번 정도의 3중 방벽을 쳐나갔고 일부 효과는 있다. 예, 그 이게 100% 효과가 있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 효과는 있다. 오, 괜찮네요. 네.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왜냐면 이제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브릿지가 하도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뭐 락인 민트, 락인 범 방식이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하나 또 껴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브릿지에 대해서 좀 불신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에 좀 비싸도 맨날 레이어 제로 써요. 뭐 나야 뭐 털릴 것도 없지만은 뭐 레이어 제로가 확실히 써보니까 편하더라고. 이게 한 곳에서 모든 체인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의성이 좋고, 그리고 중요한 게 걔네는 빨라. 아, 맞아. 네, 브릿지 그 어디지? 뭐였지? 그거 호 프로토콜 그것도 이제 이더에서 아비트럼으로 보낼 때였나? 하여튼 어느 쪽으로 갈 때는 그 20분씩 걸리잖아요. 맞아요. 아, 이제 진짜 그게 너무 레이어 제로 한번 써보니까 수수료 조금 비싸도 한 15분 아낀다는 느낌이 그게 그 짜릿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도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어쨌든 저희 그 크로스체인 관련된 리서치를 읽으면서도 그렇고 좀 리서치를 계속 오면서도 좀 느낀 게 이게 유동성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세상 간 이동을 시키게 하느냐가 좀 메인 기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프로토콜들이 새롭게 생기는 프로토콜들은 그냥 국가다. 국가라는 하나의 생태계들을 이루고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앞으로 필요할 거는 그 생태계들을 사일로화를 하는 것보다는 그 생태계 바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로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항공사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쵸. 국가 간의 항공사를 만들면은 떼돈을 번다. 그쵸. 항공사도 항공사인데 약간 엄밀히 말하면 그 항공 운항 경로를 만들고 이거를 뭐 너네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게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거를 좀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가져갖고 뭐 어떻게 경매 형태로 운영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이 바다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인프라는 깔려 있어요. 인프라는 깔리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운항 경로가 깔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운항 경로가 깔려 있는 것들이 대부분 네. EVM 체인들 위로 깔려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물음이 많이 나오는 거지. 네. EVM 말고 다른 언어 기반 이런 체인들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무브 기반도 있고 뭐 솔라나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한 이 정도 3파전인 것 같아. 뭐 저기 그 뭐야 코스모스도 있어. 근데 걔는 좀 뭔가 요즘에 솔직히 잘 안 들려오는 거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냥 4파전으로 칩시다. 그렇죠. 그럼 내가 봤을 때 EVM이 한 80%야. 제가 봤을 때는 뭐 디파이라마 가면은 TVL 그 뭐야 이더리움이 50% 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EVM 말고 뭔가 생존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명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 그냥 지금 당장은 그 EVM 계열이 갖고 있는 생태계가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거의 80-90% 되는 것 같던데. 네, 근데 이제 그 생태계가 갖고 있는 파워 때문에 일단 EVM으로 가는 게 그 고투마켓 전략을 봤었을 땐 가장 이롭고 쉽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코스모스가 생각보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비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쪽도 지금 계속 그 앱체인 쪽에서 자꾸 뭔가 새로운 체인들이 등장하고,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앱체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모스를 좀 되게 열심히 지켜보고 있긴 했었어요. 우리가 EVM은 계열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모스 계열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코스모스 계열이 이제 저는 그 지속 가능한 메타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메타도 언젠간 끝날 거고 다음 메타가 돌아올 건데 다음 메타에 코스모스도 뭔가 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도 우린 좀 나름대로 대응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는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저는 두 가지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 앱체인의 증가폭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GK 씬이 좀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런칭 앞두고 있는 팀들도 꽤 많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타입 1이나 타입 2 GK EVM을 꿈꾸고 있는 팀들. 그러니까 EVM 컴패터블이 아예 완벽히 되는 건 아닌데 타입 4가 EVM 호환에 가장 가까운 그죠? 타입 1에 가면은 이제 구조적으로는 EVM 호환이 거의 안 되는 형태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타입 1하고 2가 지금 2가 스타크넷인가요? 아마 그쪽 계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헤르메스가 타입 2였나? 우리 코백장님 한번 등장해 주세요. 이거 우리 몰라. 맞아. 이거 한번 좀 GK 제대로 파는 사람이 알려줘야 돼. 한번 우리를 교육시켜줘요. 내가 알기론 타입 2를 꿈꾸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 스크롤이 있었고, 그 타입 2가 아직 아니고 1.5인 걸로 알고 있고, 스타크넷이 현재 2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타입 1이 타이코 정도? 타입 4가 있긴 하나요? 스크롤이 타입 4인 거야? 아니, 스크롤은 지금 지네 말로는 타입 1.5래요. 스크롤이? 네, 본인들 얘기했어, 본인들. 아, 그래요? 네, 본인들이 아직은 타입 1.5입니다. 뭐야, 그 장표 같은 거 보면 스크롤 맨날 그 타입 뭐 EVM 호환 제일 좋다고 막 그렇게 광고했잖아. 아닐걸요? 맞는데? 내가 알기로 맞는데? 그래요? 몰라. 여튼 아니요. 전 정확히는 모르고 아마 그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타이코가 이제 타입 1이었고 막 해서 사실 저희는 보잖아요. 에어드랍을 어쨌든 저희 첫 그 GTM으로 잡았으니까 에어드랍 관련 소식을 프로젝트별로 훑는다고. 그러다 보면 뭐 타이코도 보이고 GK 싱크도 보이고 뭐 아니면 또 누구야, 저 스크롤 같은 애들도 보이고 뭐 리니아라고 또 보이고 하다 보면은 얘네들을 연동을 하려면 우리 난이도가 좀 있겠는데 같은. 그러니까 그거 좀 다른 거잖아요. 뭐 저도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쪽하고 트랜잭션을 연동해서 하려면은 아예 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그리게이터가 생각보다 많아요. 좋은 어그리게이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어그리게이터들의 전쟁은 계속될 것 같고, 말인즉슨 프로토콜들을 다수 연결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만들어주는 그 브리지 어그리게이터들이 계속 생길 거고, 그 중에서는 아마 이 넌 EVM 쪽 계열, 소외 계층인데 분명히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프로토콜들을 지원하는 어그리게이터는 계속 생길 거고 이미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들을 좀 레버리징을 하는 데 많이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예 언어가 그리고 아니면 데이터 구조가 완전히 다른 코어 인프라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리소스가 장난 아니게 깨지거든요. 네. 거의 그냥 그 우리 프로덕트 내에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하나 다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장 그 전략으로는 안 가고 있고, 다만 근미래에 너무 압도적인 플랫폼이 막 생겼는데 그 플랫폼이 아그리게이터도 없고 그냥 EVM도 아니고 하면은 저희도 한번 그쪽으로는 접근을 해볼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약간 명쾌한 답은 못 드리겠는데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에어드랍을 노리는 것을 GTM으로 잡는다고 쳤을 때 이게 이제 물어봐야 할 것이 이게 과연 생태계 기여에 좋은 건가? 물론 이제 그걸 받는 사람, 에어드랍을 받는 사람은 뭐 나야 버튼 하나 누르고 괜찮은데 과연 그 프로젝트 입장에서 실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얘네 그냥 와가지고 남의 프로덕트에서 그 생판 다른 곳에서 버튼 하나 누르고 우리가 뿌리는 토큰 다 받아가네. 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태계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쟤네들은 치팅을 하지? 했을 때 이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프로젝트나 뭐 그런 뭐라 해야 돼? 그냥 에어드롭을 해서 고트마켓 전략을 실행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도 되게 고민했던 영역이에요. 에어드랍을 하면서 처음에 반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첫 번째로 프로젝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야, 나 에어드랍을 그 이미 액티브한 유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에코시스템을 풍요롭게 만들려고 에어드랍을 뿌려놓는 건데 니들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애드작 2를 만들고 있는 건데 그죠. 그게 우리한테 하등 이익이 될 게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에어드랍의 목적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액티브한 유저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아주 근본적인 목적으로 다시 내려가 보면은 에어드랍이라는 건 토큰을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토큰이 뭐예요? 입장권이거든요. 내가 이 프로토콜이라는 국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티켓 같은 거예요. 그죠. 그 티켓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지금 현재 프로토콜의 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이 티켓을 최대 다수들한테 뿌려서 그 티켓을 갖고 우리 프로토콜에 와서 한번 찍먹해봐. 근데 너네가 진짜 재밌어, 너무 좋아, 수요가 생겼어? 그러면 그 티켓을 더 사.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프로토콜의 수익 모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약간 제 생각에는 이런 비슷한 프로덕트를 어디에선가 또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후발주자라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보고 야 너네 스키퍼랑 솔로 개쩐다, 우리도 베껴서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래에 이런 리테일단 이 일반 유저들의 편의를 굉장히 잘 봐주고 그들의 어떤 에어드랍을 받게 해주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가 많아졌을 때 이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거기 자기네들 생태계에 계속 상주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그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디파이 말고 그러면은 이 뭐가 있어야 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게 디파이라든가 이런 걸 다 꽉 잡고 있는데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왜 있어야 할까요? 그러한 입장권을 줬어. 그래서 입장권을 뭐 할 건데? 그냥 뭐 머니 레고 하고 놀 거야? 이제 이거는 그 뭐냐 스왈로랑 그 스키퍼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명수님 생각에 메인넷들에서는 이러한 킬러 컨텐츠가 있으면은 현재 이더리움의 아성을 넘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거국적으로 거기까지 가면은 네. 난 이미 갔지 프로토콜로. 가서 거기서 뭐 헤드 오브 스테이터즈 뭐 이런 거 하고 있겠지. 근데 그건 거기까지 갔을 땐 좀 어려운데 그냥 우리 프로덕트 단으로 잠깐 돌아와서 왜냐면 거의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도 구상을 좀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방법은 뭐였냐면 에어드랍이라는 아까 티켓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티켓을 최대한 많이 뿌려서 이 사람들을 잠재 고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에어드랍의 1차 목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에어드랍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인텐츠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토큰이 막 뿌려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자가 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유저들이 이걸 갖고 이제 뭘 할까를 봤었을 때 에어드랍으로 한번 그 프로토콜에 찍먹을 해보는 거죠. 스왑을 한다든지 브리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디파이를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는 인텐츠를 나중엔 최초에는 에어드랍으로 이 이코시스템에 들어왔지만 나중엔 그런 인텐츠들도 시도를 해볼 수 있다. 혹은 이미 제가 에어드랍을 받았어. 그럼 어쨌든 레이어 제로에서 뭔가 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툴을 사용해서 뭐 브릿지를 해보고 뭘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진짜 되게 재밌는 레포트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옵티미즘 아비트럼 에어드랍 이후에 이 에어드랍이 과연 유저 획득에 효과가 있었을까를 조사를 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분 아니에요? 그 누구야? 쟁글의 그 누구야? 주웅님이 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것도 봤는데 네. 그거는 그거보다 좀 전에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해외에서 썼던 리서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본 게 뭐였냐면 한 90% 내지 98% 가까이 되는 그 에어드랍을 받은 그 eligible 어카운트가 일주일 뒤에 다 팔았대요. 그러니까 셀 액티비티가 생겼었던 거예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 들어보면 뭐야 이거 그냥 완전 에어드랍 받고 바로 엑시트 해버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저 온보딩 대실패인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뚜껑 까보니까 또 다른 겨. 어떻게? 일주일인가 2주일쯤 뒤에 그때 그게 아비트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아비트럼에서 무슨 디파이 플랫폼 하나 내놓는다라는 발표를 해요. 그건가? 그 카멜롯? 시기가 약간 그건데? 아마 그런 거 같긴. 맞아. 아비트럼 에어드랍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에어드랍을 받고 나서. 에어드랍 받고 나서? 네네. 모르겠다 그럼. 그리고 나서 라디언트 아니야? 레디언트일 수도 있어. 몰라. 기억 안 나. 여튼 그 디파이 플랫폼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 당시 그 추적하던 그 에어드랍 엘리지블 어카운트의 60% 70%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 팔진 않았던 거지. 그 자기가 이제 다시 아비트럼에 돌아왔어. 근데 그것에 대한 자신들이 얻은 인사이트를 거기에다가 잠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대부분의 어카운트들이 이미 아비트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에어드랍을 받는 과정에서 아비트럼에 익숙해져 버린 거지. 그 생태계에서 어떠한 앱을 쓰고 어떠한 뭐 앱이 있고 무슨 어딜 가야 수압이 더 빠르고 유동성이 많고 이런 거?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아비트럼만의 UI UX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나는 완전 생판 처음이야 웹3가. 근데 어쨌든 에어드랍 받겠다고 아비트럼 UI UX를 처음 썼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하루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에어드랍을 받으려면. 그럼 몇 주 몇 달을 했을 거고 그럼 그 과정 중에 저는 어쨌든 습관화가 됐을 거잖아요. 트레이닝이 된 거지요. 그 경험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 플랫폼에 리테인이 되어갖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리텐션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보통은.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오히려 마지막까지는 나왔었던 차트가 거기에 잠깐 등장을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에어드랍이라는 게 어쩌면 찍먹을 해보고 유저들이 여기 이 프로토콜에 대한 밸류를 한번 체험을 하게 한 다음에 이후에 다시 돌아오기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어쩌면 목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저 애쿼지션, 유저 획득이죠. 유저 액티베이션, 유저 활성화죠. 유저 리텐션까지도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 직업 훈련소 같은 거네. 돈 주면서 가르쳐주고 나중에 이 스킬 써먹어라. 네. 이거 아니야 완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비유가 좀 웃기긴 한데 근데 저는 계속 내내 그 생각했어. 돈 주고 사람한테 자기네 프로토콜 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잖아. 그쵸. 이 명수님이 하는 말에 의하면.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네, 약간 나는 이미 토스페이에 길들여져 있는데 나보고 지금 카카오페이 툭 던지고 그거 써라 그러면 나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네, 근데 어쨌든 토스페이에 이미 익숙해졌는데 토스페이가 나를 뭔가 실망시키겠어. 그래서 내가 토스페이를 당분간 안 썼는데 어느 날 하필 딱 송금을 쉽게 해야 되는 어떤 유즈 케이스가 필요한 시점이 온 거죠. 그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일단 카카오페이는 아닐 거라고. 토스페이가 먼저 떠오를 거고 그죠. 그걸로 한 번 더 해볼 거라고요. 설령 그때 나를 또 실망시키더라도 나는 그 머릿속에 어쨌든 익숙하다라는 개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이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이미 나왔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추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자기들도 이제 전략을 짜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물음이 생기는 게 내가 만약에 네. 버튼을 하나를 눌러서 에어드랍에 필요한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럼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는데? 만약에 똑 누르자마자 네. 에어드랍 어사이먼트 톡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고 그 단계별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가이드를 던져줘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뭐 페페를 갖고 있는데 에어드랍을 레이어 제로한테 받고 싶으면은 뭐 스타게이트에서 브릿지 트랜잭션 찍는 게 있겠죠. 근데 페페로는 못 찍을 거잖아요. 그럼 페페에서 뭔가 다른 토큰을 어떤 플랫폼에서 스왑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브릿지를 해갖고 스타게이트에서 브릿징을 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 패스를 다 찾아놔서 그 단계가 거기에 다 있어요. 1단계 뭐, 2단계 뭐, 3단계 뭐, 4단계 뭐. 이거를 이제 유저는 바로바로 클릭을 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저희가 사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트랜잭션이라는 게 뭐 0.1초 만에 끝나는 케이스가 없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게 그 버퍼링이 있단 말이죠. 그 버퍼링이 있는 그 컨퍼메이션 타임이 있는 그 순간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 같은 것들도 넣을 것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지금 너는 어디에 브리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브리징이란 게 뭐냐면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근데 약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거 눌러놓고 그냥 딴짓 하고 있을 것 같아. 유튜브 뉴진스 볼 것 같아. 이러면 어떡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그거 같아. 그러니까 프로덕트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 입장, 네. 에어드랍을 해주는 프로토콜 입장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도 유저가 경험해보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조금 양보를 하신 것 같아. 오히려 그러면은 안 쓴다 혹은 안 먹힌다 이게 될 것 같아. 왜냐면 나 같으면은 만약에 그걸 출시하죠? 분명히 누군가 베껴서 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둘 중에 나한테 번거로움이 덜한 걸 쓰러 가지. 그러면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얼라 이게 뭐지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타협한 이렇게 단계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보여주는 메시지만 표기를 해도 그거는 유저 입장에서도 똑같은 어떤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단계별로 한다는 게 지금 원래 하던 것보다는 좀 편하겠지만 그럼에도 그냥 한 번에 다 스왑해버리면 안 되나? 하는 것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스킵해버리면 안 되나? 보다는 좀 불편하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 기능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료 버전? 이건 좀 계속 얘기를 나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지금 제품이 구상되고 지금 오피셜 베타가 만들어지려고 하는지 거의 3-4주밖에 안 돼서 피벗을 최근에 좀 크게 해갖고, 그래서 좀 많은 디테일 부분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도 좀 장기적으로는 이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효용성 있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더해서 이게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압축시키는 그 트랜잭션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거 자꾸 쳐갖고 나중에 버즈 진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괜찮아요. 네, 어쨌든 압축을 해서 배치드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요즘에 어카운트 abstraction 하면서 이제 배치 트랜잭션이라고 해갖고 중간에 있는 모든 단계들을 그냥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클리어를 해버리는 그런 것도 이미 구현을 해낸 플랫폼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걸 방향성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저들이 웹3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유저들만 있는 게 아닌 거고, 저희는 어쨌든 웹3로 진입하는 허들을 낮추고 싶은 게 좀 크기 때문에 네. 웹2 유저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웹3 생태계에는 아무리 빼도 배워야 되는 것들이, 그 필수 소양으로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사실. 그쵸?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메셔가 그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는 어쨌든 컨센서스가 마련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브리지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건 스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거는 크로스체인 메시징 프로토콜이야? 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웹2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괴랄한 용어인가? 이건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자산을 활용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해야 될 최소한의 방어 수단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게 교육이고 그 교육의 이 스텝 바이 스텝이 효용성을 지닌다면은 그걸 제공을 하되 만약에 효용성이 필요한 시점이 지나서 이제 난 이제 웹2 유저가 아닌 거예요. 웹3 엔트리나 아니면 웹3 뭐 레벨 한 6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편의성을 가진 툴들을 써도 되니까 그 툴로 전환을 할 수 있게 그거 과정을 좀 매끄럽게 만들 방법을 고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사들이 등장 같은 것을 이제 우려 지점으로 뽑아주셨는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와야죠. 저희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면은 뭐 우리 걸 뺏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뺏기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한 거 안 하면 돼. 맞아. 그 생각보다 이 툴이 매력적인 그 포인트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나쁜 짓을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네 그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구간이 좀 있긴 한데 이해합니다. 네 어쨌든 다른 팀들이 만약에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그런 면모에서 좀 어드밴티지를 가져가지 않을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는 네트워크 이펙트 절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네트워크 이펙트를 가져가는 그 지점까지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두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에어드랍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GTM 네 맞아요. 스키퍼를 저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인텐트 베이스드 트랜잭션 내비게이터라고 인텐트를 기반으로 트랜잭션으로 내비게이트를 해줍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에어드랍뿐만이 아닐 거예요. 웹3 게이밍 퀘스트 같은 게 되겠죠. 뭐 본인 게임 하시니까 네 하죠 많이 1퀘 같은 거 하세요. 11 퀘스트 11 퀘스트? 네. 그런 이제 옛날 그 던파 같은 거 할 때는 그걸 굉장히 괴로워했죠. 그런 그쵸. 걸 해야 할 때 왜 이런 거 시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찮게. 근데 11 퀘스트를 만든 게임 개발자들의 심정도 생각해 보셨나요? 왜 만들었을까? 컨텐츠 다양성 플러스 그 11 퀘스트 보면 뭐 낚시하기, 요리하기, 어디 사람한테 가서 뭐 받아오기, 뭐 그쵸 대장간 가보기, 배달부야 게임이 그냥. 그리고 막 무슨 애벌레 고치 10개 모아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목적이 뭐냐면 이 게임에 이런 컨텐츠도 있어 해봐. 이 게임 맵에는 이런 곳도 있다 한번 구경해봐.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메인캐 깨고 레벨 빨리 올리고 좋은 아이템 갖고 다 후려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친구들한테는 낚시가 생각보다 재밌는 거 아니면은 게임 내에 있는 아름다운 그래픽을 좀 느껴보는 게 중요한 유저들도 있는 거죠. 그 유저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개발자들의 목적이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웹3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프로토콜에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 디파이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너가 원하는 걸 이제는 앞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를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계속 리테인을 시켜주는 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어려워했었으니까. 네, 그런 문제를 지금 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얘기가 아까 조금 나와서 네. 말인데요. 요즘에 뭐 재밌게 보는 이제 이거를 보는 사람들 중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뭐 지금 제 유튜브 채널 본 사람 많이 없지만은 미래에는 누군가 이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내가 업비트만 하다가 한번 이제 그 뭐야 그 시나리오 해봅시다. 내가 업비트만 쓰는 사람이야. 나는 K뱅크에다가 카카오뱅크에서 돈을 옮기고 그거를 업비트에다가 옮긴 다음에 비트코인만 사던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내 친구가 무슨 아비트럼 머시갱이를 에어드랍을 1,000만 원을 받아왔대. 나도 해보고 싶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도 저희 타겟으로 잡았었거든요. 네. 저희 플랫폼에 오시면 뭐 예를 들면 뭐 레이어 제로나 뭐 아비트럼 에어드랍이 있어요. 인텐트로. 그럼 그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일단 그 메타마스크 원래 커넥트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 없어.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거기서부터 내비게이트 해줘요. 네 지금 업비트에 뭐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메타마스크 월렛을 어떻게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업비트에서 어떻게 보낼 수 있어를 내비게이트 해줘요. 원래라면은 만약에 저희 제품이 없었으면은 아마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가서 메타마스크 월렛 생성하는 법, 입금하는 법, 출금하는 법, 뭐 아비트럼 에어드랍 받는 법 이런 거 이제 쪼개고 찾아갖고 거기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셨겠죠. 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아예 좀 더 단축시키는 방법 없나? 그래서 온오프 램프로 그냥 바로 피앗이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이더리움을 사고 그 산 게 바로 자동 생성되는 메타마스크 월렛에 꽂히는 그런 과정까지도 이제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사람들한테 메타마스크라던가 온체인 활동이라든가 이딴 거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 와서 이거 누르면 돼. 이게 약간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근데 자꾸 저희 프로덕트에 그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해갖고 좀 죄송한데 잠깐 프로덕트를 빼고 그러니까 저가 이제 지금 메셔라는 그 페르소나를 아예 다 던지고 그냥 제가 근래에 들었던 예를 말씀드리면은 그 옛날은 아니고 지금 다양한 월렛들이 월렛 2.5라고 해서 막 월렛 에즈 서비스 막 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로그인 방식이나 아니면 지갑 생성 방식이 원래라면은 지갑을 하나 만들고 뭐 프라이빗 키라든지 시드 프레이즈를 복사를 한 다음에 제 뭐 메모장이나 아니면 그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보관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네. 얼마나 구석기 시대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식에서 살짝 센트럴라이즈 살짝 한 방울 톡 끼워 얹으면은 이제 싱글 사인언이라고 한 거라든지 아니면 소셜 로그인 같은 기능을 덧대어서 이제는 로그인을 하고 지갑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추세가 되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그 완전 새로운 암호화 체계를 기반으로 자산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웹2에서 사용하던 암호화 체계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암호화 체계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한데 너네들은 왜 그런 보안 인증 체계와 암호화 인증 체계를 안 쓰고 왜 너네가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해? 라고 묻는다면 이제 약간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블라블라블라가 붙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도 의문을 던진 사람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그 만드셨던 게 그 OAuth 2.0이라고 해서 현재 소셜 로그인이나 싱글 사인온을 할 때 보안 인증 체계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OAuth 2.0 체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쓰는 그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 인식하고 뭐 구글에서도 그 지문 인식을 할 때 쓰는 그 신규 보안 인증 체계 중에서 그 패스키라는 그 신규 기준 인증 체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난 이거를 암호화 월렛을 생성하는데 쓰고 싶은데? 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토가 뭐냐면 너네들은 너네도 모르게 이미 월렛이 있었다. 여기서 너가 그냥 페이스 아이디만 인식을 하던지 아니면은 너네만의 그 패스워드를 그냥 입력을 해서 계정을 생성하면 그 계정에 패깅이 되어 있는 암호화 월렛이 그냥 자동으로 생성된다. 메타마스크 월렛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그 메타마스크 월렛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패스키 방식의 페이스 아이디나 아니면 지문 인식이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웹2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보안 인증 방식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로 접근을 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도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왜냐면 이제 그 이 메타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걔네들이 웹 표준을 안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따로 지갑을 사용해야 된다는 좀 단점들이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더 퍼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 지갑 솔직히 그거 나는 엑스텐션 많이 까는 것도 싫고 맞아. 그거 매번 아시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그 BRC20 같은 거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월렛이 3개예요. 유니셋 월렛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엑스버스가 있고 맞아요. 히로 월렛이 있는데 이거 3개 사이에서 내가 돈을 주고받고 싶으면은 이게 하나를 켜놓고 거기서 이제 금액을 적어야 하잖아요. 근데 네. 내가 맞다 깜빡했다. 여기서 주소를 긁어야 되는데 이러고 다른 거 클릭하면은 여기서 내가 그 켜놨던 창이 꺼지면서 얘 거 딱 켜지고 맞아. 내가 여기다가 입력해놓은 그 금액이 이렇게 없어져 있고 다시 얘 거 주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다음에 내가 아까 계산해놓은 그 금액을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엄청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요즘에 저도 그 NFT나 토큰 거래를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제가 그 구글 계정을 여러 개를 쓰는데 네. 구글 계정마다 메타마스크 따로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메타마스크마다 어카운트가 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어카운트별로 네트워크가 또 여러 개예요. 지금 이미 경우의 수가 지금 3제곱, 4제곱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털어봤죠. 하나씩 그냥 열어보고 네. 네트워크도 열어보고 전부 다 제리온에 꽂아보고 하니까 여기 있었구나. 근데 문제가 제리온 같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도 문제야. 왜요? 지원 안 되는 체인들이 있어. 맞아. 그래서 거기서 안 뜨면은 러그인가? 진짜 조졌다 그러면 막 3CLB 막 사라져 있고 막 네. 뭐야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또 커브풀 들어가서 보면 아직 있네 다행이다 그러고 있고 보면은 그냥 거기에서 오류가 났거나 지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월렛이 쪼개져 있거나 근데 내가 이 정도로 불편해하고 헷갈려 하는데 이 갓 들어와서 메타마스크 월렛 생성을 해갖고 업비트에서 돈 꽂아 넣은 사람은 얼마나 패닉이겠어요. 그러니까 저 진짜 옛날에 이 메타마스크 처음 깔았을 때 진짜 혼란이 엄청났어요. 이걸로 뭘 한다는 거지? 약간 막 이게 뭐지? 막 아무 그런 그 뭐라 해야 돼? 이해가 1도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저는 이제 메타마스크 전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아예 엑세큐션 파일을 받아서 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래도 뭔가 이해는 돼. 이게 약간 그 통장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제 메타마스크를 엑스텐션을 깔아서 뭘 하래. 근데 나는 여태까지 비트코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익숙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조금 혼란스럽지만 오케이 됐어. 근데 이제 막 요즘에 이런 게 많이 고도화가 됐잖아요. 지갑도 많아지고 뭐 지갑 종류도 많고 그걸로 고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가장 구미를 당기게 하는 것들이 에어드랍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에어드랍이 뭐야? 대부분 신생 네트워크인데 그 신생 네트워크에 그 체인 아이디랑 그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되고 또 체인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뭐 테스트넷이라는 게 또 있대. 근데 그 테스트넷에서는 진짜 토큰이 아니라 가짜 토큰을 포셋이라는 걸 가가지고 받아서 거기서 막 트랜잭션을 이렇게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진짜. 맞아요. 예. 진짜 그것 때문에 난 지금도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퍼셋에서 토큰을 받아갖고 테스트넷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 타이코 같은 팀에 이제 테스트넷에 가면은 그 트랜잭션 찍는 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스왑 누르고 그 다음에 뭐 브릿지 누르고 그 다음에 뭐 리딤 누르고 하는 그런 클릭 버튼들 같은 게 놓여 있어요. 막 뭘 눌러. 그럼 사인인을 하래. 사인인 했어. 그리고 토큰 넣었어. 또 하래. 컨퍼메이션 막 기다려. 뭐 20몇 초 막 아니면 몇 분 걸려요. 그러고 이제 저도 그러면 이제 잠깐 유튜브 갔다가 그럼 뉴진스 보러 갔다가 슈퍼샤이하게 잠깐 갔다가 슈퍼샤이 그러고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 있대. 뭔가 돈이 빠져나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뭐 리딤을 눌러. 그럼 또 뱅글뱅글 돌아. 그럼 이제 다시 마저 슈퍼샤이 하고 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뭔가 요즘의 테스트넷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좀 딴 얘기긴 한데 약간 스타게이트, 레이어 제로 같은 애들은 브릿지잖아요. 브릿지로 이제 우리 거 한번 브릿지 써봐. 이게 좀 명확하게 오가는데 그냥 클릭하고 뭐 자산이 이동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어쨌든 사라져 있고 근데 아무 자산도 못 받았고 근데 뭔가 버튼은 있고 계속 눌러보고
테스트넷에서 아무것도 경험을 못하는 형태의 테스트넷이 요즘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허들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 열어보면은 이 뒷단에서 얼마나 많은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지가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처럼 네. 그걸 알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약간 그죠. 네. 뭐 서킷이 뭐며, 뭐 밸리디티 프루프가 어떻게 생기는 거며, 그게 프루버가 있고 프로포저가 있고 밸리디터가 있고, 뭐 얘네들이 얼마를 걸었고, 뭐 네, 뭐 그게 있는데 뒷단에서 막 뭐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단에서는 그냥 어쩌라고 막 어쩌라고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 1분 30초 어쩌라고. 컨퍼메이션. 1분 30초 뒤에 뭐가 돼? 네. 갑자기 1분 30초 뒤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또 뭔가를 서명을 하래. 무서워. 서명이라는 말이 되게 무서워요. 맞아. 이게 그 암호학에서 쓰던 그 서명이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네. 그 말이 진짜 무서워. 별거 아닌데, 별건 아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여튼 그 이제 나야 이제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네. 이제 진짜 이제 저도 처음에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막 일으켜 보려고 이제 셀프 커스터디 하겠다고 또 저기 코빅 가가지고 비트코인 사가지고 또 내 지갑으로 그 일렉트럼 지갑으로 보내보겠다고 막. 야, 그러면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고 막 해봤는데 뭐 비트코인 그 지갑들 사이에서도 이제 제가 처음에 그것만 쓴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처음 써보고 이제 막 하는데 비트코인 지갑 사이에서 뭘 하는데 뭐 무슨 서명을 해야 되고 막 뭐 무서워 막. 이런 것들이 사람을 참 겁나게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심리적 허들을 낮춰주는 UX나 UI가 하루빨리 조속하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업계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행인 점은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그 각자의 방식으로 그 허들을 낮추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네. 그 이 업계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코어 개발자들이나 이런 현재 디앱 개발자들 말고 네. 이번에 그 구글 플레이에서 NFT 그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구글 플레이에서 NFT 뭐 전송이나 판매 뭐 이런 거 다 가능하게 하려고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UX, UI적인 측면에서 허들을 낮추려고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발전해온 인류의 역사 같은 거를 가만히 보면은 되게 어떠한 뭐 철학이나 과학 내에서 저명한 인사들이 많은 좋은 변화를 일으킨 것도 많지만 가끔씩 웬 생판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 혹은 어떠한 필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식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만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 전체 필드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이 구글 플레이 쪽에서 이거를 허용을 시켜주면서 NFT를 레버리징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유저 경험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에 의해서 이런 유저 경험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저희가 사실 둘 다 같은 뿌리잖아요. 예. 엑스모사. 네, 근데 그 같은 뿌리에 있으면서 이제 엑스모사가 한때 이제 게임 산업 쪽에 좀 진심이었잖아요. 뭐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겠지? 네. 네.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됐었는데. 네. 당시에 저희가 봐온 그리고 지금 게임 특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아무래도 얼마 전에 베트남 갔다 왔거든요. 네, 베트남 아시겠지만 그쪽이 게임 페르소나가 미쳤어요. 웹3 게임 쪽. 거긴? 네, 왜냐하면 웹3 게임에서 벌 수 있는 액수보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그 진짜 거기에서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버는 액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그 활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게 동남아 국가에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기본이 평균 1인당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예요? 제가 그 GDP 퍼 캐피타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한 10,000불 되나? 아니요, 그 10,000불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잘 몰라가지고. 저도 진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꽤 많이 버는 건데? 그 게임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니다. 전체 GDP가 높았고 GDP 퍼 캐피타는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걔네가 그 인구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 행태도 좀 점점 더
고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업계로 들어오는 허들이 낮아짐과 동시에 여전히 수요가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8시간, 9시간 동안 어떤 특정 직업으로 종사를 해서 버는 평균 임금보다 게임에 완전히 종사를 해서 그 예를 들어 게임 길드 소속으로 그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리워드로 받는 금액이 더 높다라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액티브하다. 이게 사실 이번에 에인션트 에이 쪽에서 뭔가 발표를 해주셔갖고 세미나를 통해서 얻었던 지식인데, 보면은 그런 팀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그 UX UI를 통해서 허들을 확 낮추는 것에 어마어마하게 진심이에요. 오히려 웹3 프로토콜 진짜 코어 인프라 개발을 하고 있는 애들은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들의 영역이랑 우리가 보는 영역이랑 너무 달라요. 근데 이제 게임은 유저랑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다 보니까 그 유저들의 수요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X사에 있었을 때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지금 제가 베트남에 가서도 게임 길드랑 게임사들 꽤 많이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허들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하이테크하다. 네. 약간 베트남에서 그런 게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것도, 지금 베트남 쪽으로 중국에 있던 제조 기반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어서 그쪽에 가처분 소득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서 게임에 소비할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전에 어디였지? 그 어떤 게임이었는지 모르는데 그 특정 한국 게임에,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사 인터뷰 다니면서 배운 거긴 한데 게임사들이 노리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 2개가 한국이랑 일본이래요. 왜? 그 일본 게이머들의 소비 행태가 미쳤다고 들었거든요. 걔네들이 한 번 유저 한 명당 지르는 그 금액이 좀 차원이 다르대요. 한국도 더 많이 나간대요. 진짜요? 한국은 그냥 그 특정 부류가 좀 큰 돈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은 한 사람이 뭐 몇 천억씩 쓴다며.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이제 약간 진짜 0.0000 몇 프로 막 이런 애들인 거고, 일본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낮은데 이제 중산층이 좀 많은 거죠. 게이머로 치면 게이머 중산층이 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그 게이머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은 게임을 딱 개발을 할 때 일본 시장을 노리고 개발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중국 시장이나. 근데 중국은 알겠지만 판호가 안 뚫리면은 못 팔아서 그냥 옆 나라 일본으로 갔던 거였는데, 의외로 일본 시장 개청하겠다고 뚫면은 엉뚱한 데서 트래픽이 들어와갖고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베트남? 그게 이제 동남아시아, 베트남이 또 포함되는 거고,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근데 의외로 그래서 실제로 GTM을 선회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일본으로 갈라 그랬는데 유저가 저쪽에서 오는데 돈이 저쪽에서 걸리는데 그럼 여기에 집중해야겠네 하고 이제 JP 날리고 바로 이제 뭐 태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 동남아 쪽에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지? 그냥 게임 이건 좀 멍청한 질문인가?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네. 왜 이렇게 그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돈이 훨씬 많은 나라인데 아예 선회할 정도였다면은 그쪽에서 사람들이 그 게임에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1인당 그 소득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일본이랑 그런 동남아 국가들은 얼마나 걔는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단 유저당 페이하는 기준이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왜냐면 가처분 소득이 높아졌다는 뜻은 유저당 게임에 할당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비율 또한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거의 완벽한 피라미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게임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유저 수가 딱 늘어나는 시점에 있고, 이제 우리 잼민이들이 그 중학교 갈 그런 타이밍인가? 자기들이 돈 쓰고 싶은 나이인 거지. 돈을 써서라도 이제 소셜 스테이터스를 게임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높이고 싶은 그런 나이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되고 자신들의 가처분 소득을 활용을 해서 게임에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저도 그렇게 지식이 있는 편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니 할배가 게임에 투자하겠어요? 우리같이 그냥
야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다가 롤하다가 보니까 저 스킨 예쁘네 지르고 하다가 보면 또 그 안에서 친구 생기면 또 맨날 그치. 밤마다 게임하고 그러다 보면 그 게임이 하는 시간 많아지고 지르는 스킨의 개수는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GDP가 천천히 성장하고 GDP 퍼 캐피타가 조금씩 늘어나는 국가일수록 그 게임이랑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그 소비 지출이 증대한다라는 거는 예전에 리서치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K-팝 그룹들도 이 북미도 북미인데 동남아 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만도 하죠. 거기도 원래는 이제 그 통신망 인프라가 많이 좀 안 깔려 있었던 국가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인프라는 깔려 있었고, 근데 그 깔린 곳에 이제 성능이 점점 고도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높은 사양의 콘텐츠들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 인프라가 잡힌 거죠. 이제 그 인프라 중에 하나로는 영상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고, 게임 콘텐츠는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저들이 거기에 대한 접촉면이 늘어났고 그 좀 유도되기 더 쉬운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는 그러면 모바일 게임이 훨씬 더 인기가 많나요? 동남아 쪽은? 그건 모르겠어. 섹터는 잘 모르겠어요. 왠지 제 생각에는 모바일 게임이 훨씬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일단 그게 그냥 컴퓨터보다 싼 경우가 많잖아요. 조금 저가형 라인으로 간다고 쳤을 때, 그리고 사양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제 평균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웬만한 고사양을 돌릴 건 아니라면은 그렇지. 그런 그냥 모바일 게임이라면 사실 또이또이한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냥 돌리면 되고, 또 이번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보면은 그 펍지 그 뭐냐 배틀그라운드, 우리나라에서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걸 펍지라고 하잖아요. 네. 펍지도 그 인도나 이런 데서는 모바일 리그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냥 PC로 안 해, 걔는 모바일로 하더라고. 모바일이 훨씬 커요. 네, 중국도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 뭐냐면 약간 그 트리플 A 게임이라고 하죠. 엄청 고사양의 고그래픽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게임을 플레이를 하려면 하드웨어 스펙이 받쳐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돈도 있어야 돼. 그렇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신망도 빨라야 돼.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그 정도 그래픽을 소화할 정도의 그 통신망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게 일단 꽤 큰 난제인데,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것, 핸드폰은 생각보다 평등하거든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뭐 저기 동남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로 간다 그래갖고 갤럭시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드웨어가 이미 받쳐줘. 그리고 뭐 통신망으로서 뭐 그렇게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정도의 사양의 게임들이 아니니까. 일부러 작게 하죠 사양을. 그쵸. 네. 그래서 중국도,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는 중국 쪽에 있는 그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다운로드 수가 훨씬 높았고 유저도 훨씬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 체감상 느껴지는. 근데 제가 요번에 그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친구들 무슨 게임 하나 보면은,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피자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자집 앞에 대기 라인이 있었어요. 진짜 맛집이어갖고 그 앞에서 다 모바일 게임 쫙 하고 있는 게 보일 정도. 근데 그 모바일 게임이 아무래도 그때가 웹3 행사여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 다 웹3 쪽 게임 하고 있는 거. 근데 평소에 모바일 게임 많이 하세요, 명수님? 저요? 아니요, 저 게임을 전혀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게임 하긴 하는데 전 모바일 게임은 못 하겠더라고. 저는 모바일 게임 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존경스러워요. 그 지하철 안에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그거를 들고 꿋꿋이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을 그냥 관찰을 할 때가 있거든. 도대체 뭐가 재밌길래 저게 이렇게 할까? 나는 그냥 아침에 그냥 지하철 타고 가는 것도 힘겨 죽겠는데 이 사람은 저걸 하고 있다고? 약간 그 이제 거기에보다 더 상위 있는 사람은 책 읽는 사람. 난 진짜 이거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난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좀 무거운 거를 또 들고 다니면서 피고 흔들거리는데 그걸 보고 있지? 좀 찔리는데? 뭐 보세요 책? 뭐야 미친? 그건 아임. 뭐야? 뭔 책 보는데? 저는 뭐 다양하게 보죠. 뭐 문학이 읽고 싶다. 그러면 오늘은 이방인을 한번 알베르 카미와 좀 여행을 다녀볼까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고, 아니면 뭐 오늘은 그 마크 호로위츠였나? 아닌데 마크 안드레센이었죠. 벤 호로위츠지. 네.
Hard Things. 네, Hard Things 같은 거, 네 그런 거 읽으면서 와, 네, 벤 호로위츠가 얼마나 중구 난방으로 글을 써제꼈을까 같은 거를 좀 읽어보고. 나도 그 책 사놓고 피지도 않았어. 재밌어요 생각보다. 아 근데 그거 그냥 IT 기업 한정이라면서요, 약간 그 책. 아 근데 저는 그 뭐 읽으라는 것들 있잖아요. 뭐 Hard Things라든지 아니면 그 스킨 인 더 게임 같은 거. 나심 탈레브의 그 인세르토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읽으면 뭐 어디에 좋다, 뭐 경영이 어쩌고 좋다, 뭐 이러잖아요.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시점에 아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현인들의 좀 사이트를 읽어보고 싶다. 근데 제가 재밌으면 됐고 영양가 있었으면 뭐 다 좋은 거고 아니어도 뭐 상관없다. 약간 그렇게 읽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나심 탈레브의 그 스킨 인 더 게임 읽으면서 최근에 제일 좋게 읽은 문구가 그 걔가 아마 그 책 거의 초반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조언은 절대 듣지 마라. 맞아. 이게 진짜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좀 해라. 약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아니 근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타이틀을 달고 있다. 나는 뭐 무슨 심리학자나 뭐 무슨 뭐 정신의학과 나와가지고 뭐 무슨 뭐 사람의 마음을 갱생시켜 주는 거에 엄청난 뭐 프로페셔널이야. 막 그렇게 타이틀이 있어. 갱생 전문가. 어쩌라고 그거는 네가 뭐 그걸 전문가라고 해서 나를 아는 건 아니잖아. 약간 그런 그래서 여튼 다시 그 사람의 말로 돌아가자면은 어차피 그런 조언을 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한테 한 말을 바탕으로 잃을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약간 독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마음을 이렇게 다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무조건 안 듣는다는 건 아니지만 오케이 괜찮은데 그건 네 생각.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 혹시 ISTP? ENTP예요. ENTP. 네. 오케이. 농담이고. 네. 저도 거기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거기에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심 탈레브라는 양반이 그 좀 사람 자체가 좀 카리스마틱도 하고 그 자신만의 가치관이 뚜렷하신 분이라서 거기를 서술하는 방식이 조금 독선적인 부분도 있고 좀 터프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분이 말을 그런 진짜 세게 하시죠. 되게 세게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탐구자들 혹은 분석가들의 말을 믿지 마라. 실제로 그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그 책 제목과 똑같이 실제로 그 위험에 100%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 그 100% 노출도 없이 그냥 의사결정만 내리고 머릿속으로 굴리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 뭔가 미사여구들을 믿지 마라. 약간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해요. 진짜. 제가 그 잠깐 벤처 캐피탈에 있으면서 스타트업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멘토링 같은 걸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로스를 어드바이징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뭐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같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저는 그걸 듣고 옆에서. 근데 듣다 보면은 이게 확실히 그 당시에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제가 지금 이제 프로덕트의 개발에 거의 제로 투 Z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실제로 그 위험에 노출이 되고 그 작업에 몇면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말이 개소리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그 서울시 지도를 펼쳐놓고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저는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가면 10분도 안 걸리겠는데 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뛰면 5분 걸리겠다. 근데 이제 거기 가다 보면 진짜 출발해서 가다 보면 앞에서 강도 만날 거고 차도도 만날 거고 또 등고선에 따라 높낮이 다를 거고 뭐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보일 게 뻔하잖아요. 우린 이미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야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믿고 아니면 내가 믿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와 그들이 전달하는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순전히 나의 책임과 나의 주체로서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 그죠. 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을 거예요. 내가 하필 오늘 아침에 뉴진스 슈퍼샤이 뮤비를 보다가 느낀 어떤 감정이 지금까지 그 잔류되어서 저한테 어떤 그 뭔가 샤랄라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의미에선 나쁜 의미에서건 그거랑 똑같이 사람이라는 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버스가 너무 많은데 그 사이에서도 제가 제 주관 100%, 제 주체 100%, 제가 책임질 것 100%를 생각을 하면서 온전히 나만의 의사결정과 사고를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필요하고 매우 유익하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맞아. 어쩔 수 없이 영향은 받지만 나의 길을 닦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주관과 나의 경험을 극한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효율화를 시켜서 더 많이 끌어내서 그거를 내 뭐 커리어든 인생이든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많이 사용하자.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만약에 제가 판단했을 때 실패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실패가 됐을 때 이건 진짜 내가 순전히 결정을 내린 거고 내가 순전히 실패를 100% 겪은 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얻는 교훈과 배움도 100%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반대로 성공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성공이라고 외칠 수가 있고 그 마음가짐 하나로 제가 앞으로 하는 모든 행동과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맨날 그 주위의 말에 휘둘리고 아 저게 맞나? 저게 맞나? 아니면 이게 맞나? 아니면 내가 틀렸나? 라는 형태로 좀 위태위태하게 가면 뭐 그것도 나름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지만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럼. 네, 그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맞아.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실패와 성공을 못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남 탓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네. 네. 그럼 안 좋은 건데. 그쵸. 제가 좀 그런 면모가 있었어요. 약간 위험 회피 성향 같은 게 좀 강하게 들어서 그 부분이 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 많이 바뀌었지 않았을까?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겠죠. 뭐 네. 네.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사람은 항상 변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죠. 많이 바뀐 걸 거예요. 네. 저도 원래 본인이 그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 대해서는 애써 부정하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다가 뭐 이제 한 몇 년인 뒤에 딱 흘러서 생각해 보면 아 그거 그냥 내가 자기 부정한 거구나 약간 그런 순간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변화한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심 탈레브 얘기 다시 해볼까 그럼? 네. 걔가 네. 우리가 나심 탈레브 지금까지 훗발했잖아요. 네. 근데 나심 탈레브 아시죠? 걔 네. 비트코인 극혐하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걔가 CNBC 무슨 그 뭐야 인터뷰 같은 애 와가지고 그 스쿼트박스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 앵커한테 비트코인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막 치매 걸린 할아버지처럼 막 횡설수설을 막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본인이 어떤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 설명을 못해. 그냥 그거 안 좋아 그냥 약간 이런 식인데 나심 탈레브가 말하는 이 비트코인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걔가 그 블랙 페이퍼를 썼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블랙 페이퍼를 뭐 저도 읽어놓고도 이제 뭔 내용인지 다 까먹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할배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난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블랙페이퍼가 뭔지도 모르고 비트코인 경고가 뭔지는 몰라요. 네.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저도 이제 그거 블랙페이퍼 옛날에 읽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아마도 그 아저씨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우리 인생은 이런 롱테일 리스크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쓰레기야. 약간 이런 게 아닌가. 옛날에 이거 근데 아마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종류의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걔가
아마 블랙스완 쓸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그 네. 블랙스완이라는 책 자체가 말하는 게 이제 롱테일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나중에 커서 크게 돌아온다. 약간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 롱테일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롱테일 리스크를 모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리스크인데 그 롱테일 리스크가 있는데 안 터질 것이다. 왜냐면 롱테일이잖아요. 롱테일이라는 뜻은 희소하게 터지는 리스크거든요. 근데 터지면 진짜 정말 큰 문제가 터지는 그런 리스크인데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모두가 대중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하얀 백조가 검은 백조가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말인즉슨 그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그 진짜 1호 비트코인을 투자를 함으로써 비트코인을 뭐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그 롱테일 리스크를 무시를 하고 거기에다 계속 돈을 넣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그게 검은 백조로 돌아와서 세상의 금융 시스템을 박살을 내버릴 수도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임팩트가 커졌다. 뭐 이런 정도의 경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하네요. 저도. 이따가 다시 가서 걔가 뭔 소리 하나 봐야겠네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말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지금 뭐 리스크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뭐 사운드 머니 어쩌고 그러긴 하는데 뭐 그건 지들 생각이고 뭐 저의 다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겠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하는 것도 항상 조심히 해야 되고 결국에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게 어떤 정치적인 포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기술에 대한 순수한 투자였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비트코인 이거를 했을까? 이 크립토를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난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해요. 그냥 철학적으로 내가 향유하고자 하는 것과 맞는 방향성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강의 자산은 사야 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마음도 좀 강한 것 같아.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이거 사실 요즘에 저도 다시 혼자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긴 한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담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블록체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담보하는 거? 사람들이죠. 이거를 이제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서 이미 말했었는데 네.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왜 살까? 부류가 몇 개 있겠죠. 네네. 그냥 그냥 투기하는 사람들, 네. 그냥 그리고 그거를 단순한 어떤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떠한 프리덤 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저는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사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와 세계관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네. 세계 몇백 몇천만 명, 한 몇억 명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사람들이 담보를 하고 담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향유하는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가치라고 한다는 것은 금전적인 가치가 될 수 있겠는데 자유를 금전적으로 치환할 수 있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여튼 그렇고 두 번째 질문 뭐였죠? 블록체인이 왜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블록체인이 왜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본인의 시선과 주관으로 봤을 때 약간 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당신은 여기 있나요? 같은 질문이랑 거의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일단 네. 그냥 왜라고 한다면은 되게 이게 그냥 흥미롭고 재밌어서 그게 끝인 것 같아. 진짜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막 무슨 막 세상을 바꾸겠다 막 저는 그딴 거 하나도 없고요. 네. 그냥 재밌어서 그냥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사실 기술인데 이 기술이 태동시킨 문화 그리고 이 문화로 인해서 바뀌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 밈들 그냥 이 모든 전체적인 게 저는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 자체가 검열 저항성을 이렇게 자랑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게 자유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과 동의를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아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 점에서 좋은 거고 그 외의 문화 이거는 이제 사실 조크 같은 것도 그냥 농담 같은 것도 그냥 자유롭게 해야 제일 웃긴 거잖아요. 데이브 샤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농담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막 인종차별적인 장난 아니 뭐야 그런 뭐야 발언들 막 서슴없이 하는데 네. 누군가 입장에서 인종차별적인 건데 네. 그거 그냥 사실 농담인 거잖아요. 네. 그 희화화하는 거고 그냥 네.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게 좋아요. 그냥 뭐든지 너무 제한을 두지 않고 일명 표현의 자유라고 하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러한 그 정신. 그래서 플랫폼도 트위터가 제일 재밌는 거고 그런 거죠 저는. 아나키즘적 정신에 매료됐군요. 아나키즘? 이거 제 생각에 그냥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진짜 엄청 막 와 정부 막 빡큐 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 요즘에는 그래도 정부 없이는 안 되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인간 사회가 굴러가려면은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빠따를 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상한 사이코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죠. 예, 그런다고. 근데 이제 그 힘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작아야 된다. 무조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된다. 정부의 힘은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그리고 정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물리적인 굴레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정부가 없어져봐 어떻게 돼? 대혼란이겠죠. 대혼란이 일어나거나 네. 정부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북한이 올 거거든. 일본이 오는 거 뭐 누군가 오겠지. 누군가는 이 땅덩어리 위에 사는 이 우리 이 살덩어리들 우리 육체를 점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이 가져다 주는 어떤 정치적인 이점을 위해서 쳐들어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운명 같은 거예요. 이 국가라는 거는. 그래서 그 점에서 그냥 카르페 디엠 뭐 그냥 즐겨야겠다. 이 국가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어느 날 누워서 그날 따라 이제 막 리포트를 읽고 있었거든요. 막 읽다가 이제 자야지 하고 이제 딱 누워 있는데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막 요즘에 무슨 그 막 proof of storage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뭐 MEV를 어쩌고 하는 애들도 있고 막 구조화 상품을 뭐 그 디파이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 유니스왑에서는 뭐 훅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과 만든 것들이 블록체인이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가장 베이직한 기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들이라기보다는 그냥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검열 저항성이라든지 뭐 탈중앙성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비가역성이라고 하죠. 한번 거기다 쓰면 못 고치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특징이 주목을 받아갖고 이제 그 비가역적 원장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금융 영역, 보험 영역, 아니면 유통 영역 같은 데서 써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생판 다른 세상인 거잖아요. 예, 완전 그냥 그 기존 금융의 금융 상품들을 따라하려고 난리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인프라 그죠? 그것도 한 축인데, 그러니까 인프라가 주려고 했었던 밸류는 오히려 지금 전체 시장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한 그 중에 한 90% 이상이 그냥 다른 콘텐츠로 점점 더 버무려지고 있다 이 산업이. 그러니까 막 NFT가 뭐 검열 저항성이 있어요, 비가역성이 있어요, 탈중앙성이 있어요. 지금 NFT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게 중요해서 그 사람들이 그 PFP를 갖고 있는 걸까? 게임 에셋을 갖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네. 미래에 그러한 가치가 중요해지지 않는 시대가 블록체인이 목표했던 바를 이룬 시대가 아닐까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는 그렇죠. 게. 예. 인지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희가 산업을 웹2다, 웹3다 뭐 이렇게 나누고 있고, 뭐 여기에서 좀 오래됐거나 많이 아는 사람들을 좀 멸칭이면서도 좀 경칭이기도 하죠.
그 디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아예 사라져도 무방해지는 그 시대가 왔었을 때, 아 진짜 우리가 맨날 그 장창 외치는 어답션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쨌든 기반 기술은 그랬었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으며, 그리고 이곳에 그럼 진짜 매력은 뭐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주영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같은 게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아나키즘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져다준 철학적 가치.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만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 생태계에서 그 주어지는 가치와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가치를 좀 더 좋게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냥 뭐 탈중앙 소셜 그래프, 뭐 탈중앙 메타버스, 탈중앙 금융이란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디파이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을 파헤치면서 그냥 약간 그 지식 욕구를 자꾸 자극을 하는, 탐구욕을 자꾸 자극을 하는 그런 재미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공부를 시키고 끊임없이 매질을 시키는 그 문화가 너무 재밌다. 그리고 그냥 건틀렛 같은 그 건틀렛의 막 CEO 같은 애들이 뭐 니어의 화이트보드 같은 데 나와갖고 막 건틀렛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MEV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한 60-70%는 못 따라가거든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무슨 머리에 어떤 메커니즘이 달려있길래 저런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저런 문제를 발견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냥 같은 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말랑말랑하다, 좀 물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가 물렁해요? 지금 본인의 뭐 배움의 자세가요? 그런 거? 네. 아 근데 네. 그 물렁해질 때가 한 번씩 오잖아요. 네. 이거 가끔씩 피곤해, 솔직히. 네, 맞아요. 맨날 어떻게 타팔로페 이거 그거 맨날 그 리서치 읽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정상은 아니야. 아 근데 솔직히 우리 그 X사에 같이 있었을 때 네. 제가 현타를 제일 시게 느꼈던 지점이 언제였냐면 네. 나는 어젯밤에 유튜브 이빠이 보고 깎아 먹으면서 그 완전 꿀잠 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제 출근을 했더니 건우님이랑 주영님이랑 어제 트위터에서 이거 봤어? 노아 피미언이 뭐 이런 얘기했어? 이러고 얘기하는겨. 네. 근데 뭔지 몰라 나는. 근데 나는 이제 부랴부랴 트위터에 들어가서 찾아보지. 네. 아니 뭐 뜬 지 얼마 안 됐어? 몇 시간 안 된 거요? 이 인간들 도대체 언제 자갖고 이걸 본 거야?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날 하루면 이해해. 이게 네. 우리는 맨날 트위터만 보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래. 맨날 네. 어제 봤어? 어제 저거 봤어? 저거 봤어? 야 네. 어제 이거 터졌대 막 이러고 있는데 네. 미친놈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까지 매료를 시키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는데 그때는 못 물어봤죠. 어쩌다 기회가 안 돼서. 그냥 웃겨서 그래요. 웃겨서 그냥 밈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트위터가 진짜 재밌는 이유가 아무리 누가 돈을 몇백 몇천 몇억 달러를 잃어도 누군가는 그걸 희화화해. 맞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맞아. 최고의 코미디든 최고의 비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진짜 남의 비극이.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일단 그 사건의 전말을 읽는 거는 둘째치고 웃긴 놈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 뽀요라는 그 뭐야 계정을 가진 그 애도 있고 그 포어 달트라는 애도 있고 뭐 그 아이스버그 걔도 있고 또 뭐야 그 스몰팅 걔도 그렇고 그냥 이런 밈 만드는 애들이 너무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마약 덩어리 같은 애들이. 네, 그러니까 나를 트위터 중독자로 만들어놨어 이 사람들이. 근데 솔직히 트위터만 보진 않잖아요. 뭐 내가 이 팟캐스트에
그 이 팟캐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남겼을 때 졸라 렉스 프리드만 따라하는 것 같다라고 뭔 소리야.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그 질문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의 그 토픽 같은 것들이 네. 생각보다 본인 저 처음 입사했었을 때 막 책 먼저 추천해줬었던 거 기억나요? 제가요? 예, 미중 패권 전쟁 뭐 이런 거.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이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아저씨가 이런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이런 책도 썼다. 가서 꼭 봐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땐 진짜 쌉 아나키스트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뭐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교양이 높은 사람이구나. 책을 읽습니다. 와. 그래서 오씨 막 쩐다 그러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 막 팟캐스트 같은 데도 그렇고 저희끼리 얘기 나눌 때도 그렇고 솔직히 토픽이 가볍지 않은 토픽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씹덕들끼리 모이면은 어쩔 수 없이 산으로 가요 대화가. 뭐. 아니, 그건 좋아. 그건 좋은데 아니 그 막 블록체인 얘기 막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지정학적 문제로 넘어가더니 그 철학에 대해서 근원을 탐구를 하기 시작하더니 뭐 그러던 갑자기 금융 체계가 어떻게 미비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주제가 오가는 건 좋은데 오히려 부러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어떤 열정으로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하고 있는 건지가 전 좀 에일리언을 보는 것 같은 거죠. 저는 제가 뭘 잘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명수님이 저보다 무언가를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워 들은 얘기 그냥 하는 거지. 네.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박주혁 사단에 직간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 절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에 능통하셔서 많이 능통해서 밈도 잘 만들고 쓰잘데기 없는 그 스티커랑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거 진짜 페카츄. 도대체 이거 사고 싶다. 이거는 반드시 구해내고야 말겠어요. 뭐 여튼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우리? 예, 좋죠. 오늘 뭐 나오셔서 어땠습니까? 제가 오늘 솔직히 말하면 준비하진 않았고요. 준비는 진짜 빵프로였고 그리고 얘기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회사 소개하는 부분에서 제가 많이 횡설수설을 한 것도 있고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좀 저희 회사 분들이 혹시 보신다면 죄송하고요. 다만 저하고 주영님의 대화 방식이 좀 이래요. 지금 앞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랑 주영님의 대화 방식이 뭐 하다가 산으로 가요. 근데 서로 즐겨요 그거. 뭔가 그 샛길로 빠지는 걸 되게 즐기는데 저는 이런 대화를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서 오히려 긴장했던 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 하나 둘 셋 시작 이걸 안 했어요. 하는구나.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러면 더 긴장할까봐 토할 뻔했어. 그러면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오늘 방식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다가 뭐 중간에 팍 잘라버린다든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굳이 뭐 구차하게 막 나는 누구고요, 뭐 어디에서 뭐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뭐고요, 이거는 마케팅 목적 있으신 분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거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서 좋은 분들 많이 나와주십시오. 네, 저도 오늘 명수님하고 간만에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스왈로와 스키퍼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명수님이 있는 회사라면 믿습니다. 오케이. 아씨 부담된다. 네, 스키퍼 이제 아마 이거 언제 나가요? 이거 몰라요 나. 그냥 언젠간 나오겠지. 씨. 그래도 그 최장텀? 제 생각에 한 2주? 2주? 네. 아마 이거 올라갈 시점쯤에 스키퍼가 런칭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보러 와주십시오. 써보고 그 굉장히 그 솔직 담백 진솔 해도 상관없으니까 피드백 맹렬하게 남겨주시고요. 그 피드백 기반으로 갈아엎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갈아엎겠다는 약속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아무 뻘소리나 해주세요. 제가 갈아엎혀질 수도 있고요. 뭐 여튼 뭐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자기 소개를 아직도 안 하셨네요. 이분은 그 메셔라는 회사에 다니는 강명수라는 분입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누군지 얘기 안 했구나. 아뭐 밑에 이렇게 써주겠지. 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듣는 거야. 네.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네, 저는 메셔에서 사업전략과 개발을 맡고 있는 강명수라고 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